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인들이 모국어를 배우려면 어릴 때부터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데 다른 나라의 언어학자가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본 후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는 나타샤 페트로바입니다. 지금은 한국어와 한글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저는 한글이라는 문자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저의 한글과의 만남은 모스크바의 가장 추운 겨울날 우연히 시작되었어요. 그날은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언어학 논문을 찾던 중 제 시선을 사로잡은 한 책이 있었어요. 선반 구석에 꽂혀 있던 그 책은 마치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죠. 호기심에 책을 꺼내보니 표지에는 제게 완전히 낯선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직선, 어형 모양의 기호들이 독특한 형태로 조합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제가 처음 본 한글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언어학과 3학년생으로 이미 영어와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고 모국어인 러시아어는 물론이었죠. 다양한 언어와 문자 체계를 공부했지만 한글만큼 독특하고 체계적인 문자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호기심은 곧 열정으로 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그 책을 빌려 제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창가에 앉아 눈이 내리는 모스크바의 풍경을 배경으로 한글에 관한 첫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조선의 왕이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직접 창제한 문자라고 했어요.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과 발성 원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자음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미음은 입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설명을 읽으며 몇 시간이 흘러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져들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기호들이 조합되어 무한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한글과 한국어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발견한 것들은 저를 더욱 매료시켰어요. 유네스코가 한글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했다는 사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 중 하나라는 전문가들의 평가, 그리고 한글날이라는 특별한 기념일까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어와 한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지만 있는 자료들을 모두 빌려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외우고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들을 연습했죠. 처음에는 낯선 발음과 문법 구조에 어려움을 느꼈지만 한글의 논리적인 체계 덕분에 생각보다 빠르게 기초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온라인으로 한국어 강의를 찾아 듣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한글을 쓰고 또 쓰며 연습했고 초급 한국어 문장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제 방 벽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 차트가 붙어 있었고 스마트폰에는 한국어 학습 앱이 가득했죠. 룸메이트는 제가 갑자기 이상한 기호에 미쳐버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문화, 역사,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죠. 러시아어의 복잡한 격변화, 프랑스어의 성별 구분과는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를 접하는 것은
언어학도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매력적이었던 것은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였어요. 상대방과의 관계, 나이, 사회적 위치에 따라 언어 표현이 달라진다는 것은 제게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언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반영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어요. 러시아어에도 존칭 표현이 있지만 한국어만큼 체계적이고 복잡하지는 않았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기초적인 한국어 회화가 가능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없어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에는 한국인이나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 학교 게시판에서 운명적인 공지를 발견했습니다. 국제 언어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문이었어요. 그 프로그램은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서로 만나 언어를 교환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희망사항을 적었어요. 일주일 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모스크바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 학생이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느꼈습니다. 첫 만남은 대학 카페테리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추운 날씨였지만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그 시간이 되자 한 여학생이 카페테리아로 들어왔어요. 검은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수였어요. 모스크바 대학에서 러시아 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교환학생이었죠. 처음에는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곧 저는 용기를 내어 한 달 동안 연습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나타샤입니다. 간단한 인사였지만 그 순간 지수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어요. 지수는 제 발음이 정말 좋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녀의 칭찬에 저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제가 지수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목요일에는 지수가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식이었죠. 그렇게 우리의 언어 교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수와의 만남은 제 한국어 학습에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책과 인터넷으로만 배우던 언어를 실제로 사용할 기회가 생긴 것이죠. 지수는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해도 다그치지 않고 친절하게 교정해 주었어요. 그녀는 또한 한국 문화, 역사, 음식, 명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한글의 창제 이야기였어요. 지수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든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주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철학이 담긴 문화적 유산임을 깨달았어요. 한글이 만들어진 배경과 목적을 알게 되니 그 문자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어 교환이 계속되면서 저는 한국어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한국어의 문법 구조가 러시아어나 영어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어 마이너스 목적어 마이너스 동사 순서의 문장 구조와 조사 사용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수의 도움으로 조금씩 익숙해져 갔죠. 한 번은 제가 한국어 문법에 좌절하며 불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어에는 성별이 있고 단어마다 액센트가 계속 바뀌는데 왜 한국어는 그냥 조립식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때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세종대왕님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조합하면 끝이라고 말이죠. 그 단순한 설명이 제게는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지수와 저는 점점 더 가까운 친구가 되어갔어요. 단순한 언어 교환을 넘어 서로의 문화와 삶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수는 한국에서의 생활, 가족,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러시아에서의 제 경험을 나누었어요. 그녀를 통해 저는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지수는 저에게 한국에 방문해 볼 것을 제안했어요. 잠시 머물다 가는 여행이 아니라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 장기간 머물러 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언어는 그 나라에서 생활해야 진정으로 배울 수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꿈 같은 이야기로 여겼지만 점점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저는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유명 번역 회사에서 취업 제안을 받은 상태였고, 대학원 진학도 고려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제안 이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상상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된다면 번역가로서의 경쟁력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계산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졸업 후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로 했죠. 지수는 제 결정에 기뻐하며 서울에서의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듬해 봄에 모스크바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제 결정을 부모님께 알렸을 때 예상대로 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안정적인 직장을 거절하고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려는 제 결정을 이해할 수 없어 하셨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제 열정을 이해해 주셨고 결국 두 분 모두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러시아에서의 마지막 봄을 맞이했습니다. 졸업식을 앞두고 지수와 함께 모스크바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 과정에서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지수는 저에게 한글이라는 선물을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러시아어라는 선물을 주었죠. 그것은 우리 둘 다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 교환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지수는 제게 작은 선물을 주었어요. 그것은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 책갈피였습니다. 그 책갈피에는 한글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선물을 소중히 받았고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정이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졸업 후 2달, 저는 모스크바의 집을 정리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의 배웅을 받으며 공항을 떠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조국을 떠나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의 나라로 향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열정이 저를 이끌었어요. 러시아 최고의 번역회사 입사 제안을 거절하고 떠나는 결정이 옳은 것인지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가방에서 한국어 교재를 꺼내 펼쳤을 때 한글의 단순하고도 아름다운 체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제 인생의 사명과도 같은 여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10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글로 가득한 표지판들, 공항방송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어,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까지. 책과 인터넷으로만 접하던 한글과 한국어가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학업 때문에 공항에 마중 나오지 못했지만 자세한 오는 길 안내를 문자로 보내주었어요. 덕분에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드디어 한국에 왔다는 실감이 났어요. 고층 빌딩들과 한강, 그리고 곳곳에서 보이는 한글 간판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언어교육원 기숙사로 향했어요. 택시 기사님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실제 한국어 대화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제가 준비한 문장은 책에서 배운 표준어였지만 실제 대화는 훨씬 빠르고 사투리와 줄임말이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언어의 현실과 이론 사이의 간극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 짐을 풀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작지만 깔끔한 방이었고 창문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첫날 밤,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 첫 한국어 수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3장 서울행 비행기 계속. 언어교육원의 첫 수업은 레벨 테스트로 시작되었어요. 모스크바에서 독학한 한국어 실력으로 저는 초급반에 배정되었습니다. 반 친구들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었어요.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저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였어요. 수업은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집중적이었습니다. 하루 4시간의 정규 수업과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이 있었어요. 한국어 발음부터 문법,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까지 모든 영역을 골고루 배웠습니다. 특히 한글의 발음 규칙을 더 정확하게 배우면서 제가 독학했을 때 놓쳤던 많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는 서울 곳곳을 탐험하며 실제 한국어를 사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대화조차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식당에서 주문하기, 길 찾기, 물건 사기 등 기본적인 생활 한국어를 익혀가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지수가 러시아에서 돌아왔어요. 그녀는 저를 자신의 가족에게 소개해 주었고 주말마다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 한강공원 등 여행 책자에서만 보던 곳들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정말 특별했어요. 특히 인사동에서 전통 한지의 한글 캘리그래피를 배우는 체험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지수의 도움으로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아버지의 걱정 어린 전화가 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제가 언제 러시아로 돌아올 것인지, 이 이상한 모험이 언제 끝날 것인지 물었어요. 어느 날 특히 힘든 전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처음으로 제 결정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작은 기숙사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 길이 맞는 것인지, 한국에서의 삶이 제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안정적인 직장과 가족,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글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세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도 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언어교육원 선생님과 상담을 했어요. 제 고민을 털어놓자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여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정에는 당연히 어려움과 의심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 대화 이후 저는 마음을 다잡고 더욱 열심히 한국어 공부에 몰두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어 뉴스를 듣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한국 소설책을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페이지를 읽는데도 1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사전을 찾아가며 조금씩 한국어의 세계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중급반으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성취였습니다. 더 복잡한 문법과 어휘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수업도 들었어요. 특히 한글 창제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더 깊이 배우면서 제가 왜 이 언어에 매료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와 언어의 애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음식, 문화,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이제는 친숙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정문화,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는 따뜻함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이런 경험들은 제가 단순히 언어를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러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실수도 많았고, 여전히 언어의 장벽 때문에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웠습니다. 가끔은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방의 창가에 앉아 지수가 선물해준 책갈피를 바라보며 제 여정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언어교육원 과정이 끝난 후 한국 대학원에서 한국어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이었어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걱정하셨지만 이제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학원 입학 준비를 위해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에서 최고 등급을 받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고 결국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했고 전에는 몰랐던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한국어학과에 지원했고 기쁘게도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 떠나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한글과의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고 저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되려고 했어요. 대학원 생활은 언어교육원에서의 시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문적인 학문 영역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언어학 용어, 학술 논문 작성법, 발표 기술 등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학생으로서 느끼는 소외감과 문화적 차이는 여전히 큰 장벽이었어요. 첫 학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어려웠어요. 한국인 학생들은 빠른 속도로 대화를 나누고 토론했지만, 저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과제물을 작성할 때도 한국어로 학술적 글쓰기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불규칙 동사입니다와 이에요,
사이의 차이, 그리고 끝없는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은 여전히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외로움이었어요. 친구 지수는 취업 준비로 바빠져 자주 만나기 어려웠고, 대학원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어려웠어요. 종종 저는 혼자 한강변을 걸으며 모스크바의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글 박물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글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하는 일을 했습니다. 러시아어와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였고, 동시에 한글에 대한 제 지식을 더 넓힐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한글 박물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어느 날, 저는 안나라는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을 만났어요. 안나 역시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 서울로 온 경우였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한국 생활 경험이 더 오래되었고, 한국어도 더 유창했어요. 우리는 금방 친구가 되었고,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안나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어요. 그녀는 우크라이나어도 러시아어처럼 액센트와 성별, 그리고 불규칙한 변화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마법 같았다고 했어요. 조합하면 끝이니까요. 안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한글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에 감탄했습니다. 안나와의 우정은 제 대학원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녀의 조언과 격려 덕분에 저는 학업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서로의 논문을 검토해주고 시험 준비를 도와주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또한 서울의 다양한 장소를 함께 탐험하며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학기부터는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어요. 학술 한국어에 점점 익숙해지고 수업 내용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도 제가 외국인 학생임을 고려해 더 많은 지원과 이해를 보여주셨어요. 특히 한국어 의문론 수업을 가르치시는 김 교수님은 제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고 언어학자로서의 꿈을 키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대학원 생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논문 주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의문체계 비교에 관심이 있었고, 특히 두 언어의 강세와 억양 패턴 차이에 대해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지도 아래 저는 차근차근 연구 계획을 세웠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러시아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겪는 특별한 어려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러시아인들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제 학문적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안나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가진 언어적 배경과 한국어 실력을 활용해 슬라브어권 사람들을 위한 번역 사무소를 열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에 따른 번역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어요. 안나의 제안은 현실성 있고 매력적이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안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학업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이것이 제 이론적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슬라브에서 한글로라는 작은 번역 사무소를 열었어요. 번역 사무소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주로 이메일과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찾았고 작은 번역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어요. 기업 속에서 제품 설명서,
간단한 계약서 등을 번역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일이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는 작은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번역 사무소 운영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밤늦게까지 번역 작업을 하고 아침에는 수업에 참석하는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과 기쁨은 그 어려움을 상쇄할 만큼 컸습니다. 특히 러시아어와 한국어라는 두 언어 사이를 오가며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사무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한국 회사들로부터의 의뢰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력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증가했어요. 우리는 비즈니스 문서 번역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단순한 번역사를 넘어 문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어요. 대학원 마지막 학기, 저는 논문을 완성하고 졸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안나와의 번역 사업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섰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던 그때 대형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유명 러시아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할 사람을 찾고 있었고 저의 이름이 추천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제 커리어에 엄청난 도약이 될 기회였습니다. 출판사의 제안은 제게 큰 기회였습니다. 유명 러시아 소설의 번역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제 번역가로서의 역량을 인정받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시험 번역을 준비했습니다. 소설의 일부분을 선정해 최선을 다해 번역했고 여러 차례 검토한 후 출판사에 제출했어요. 기대와 긴장 속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졸업 논문 마무리와 번역 사무소 업무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약 2주 후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러나 기대했던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편집자의 피드백은 냉정했어요. 문법적으로는 거의 완벽하지만 한국인의 감성과 뉘앙스가 부족하다는 평가였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더 경험을 쌓은 후 다시 도전해보라는 제안이었어요. 그 순간 느낀 좌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3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여전히 외국인의 한국어라는 벽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러시아에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한국에 온 결정이 옳았는지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안나는 저를 위로하며 이것이 성장 과정의 일부라고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출판사의 거절 이후 저는 일종의 정체기에 빠졌어요. 번역 사무소 일은 계속했지만 열정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한국어 공부에 대한 의욕도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졸업 논문을 완성했고 대학원 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졸업식 날, 김 교수님은 제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언어의 진정한 마스터는 완벽한 문법이나 발음이 아니라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라고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었어요. 졸업 후 저는 심한 좌절감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미 제 언어 실력을 높이 평가하는 여러 회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향에 돌아가면 가족과 함께할 수 있고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말을 보내기로 했어요. 한강 공원에 앉아 지난 3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의 경험, 만난 사람들, 배운 것들, 그리고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까지.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던 그때, 한 노인이 제 옆에 앉았어요. 노인은 제가 러시아어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외국인인가 보구먼. 한국말 할 줄 아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공손하게 한국어로 대답했고, 그것이 우리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젊었을 때 러시아에서 2년 살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는 러시아어의 아름다움을 알지만 결코 마스터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하는 것을 보니 대단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직 한국인처럼 말하지 못한다는 사실, 번역 일에서 겪은 좌절,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생각까지요. 노인은 깊은 이해심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노인의 말씀은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단어와 문법이 아니라 한 민족의 영혼이라고 하셨어요. 진정으로 한국어를 마스터하고 싶다면 먼저 한국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완벽한 한국어 실력이 아니라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것이었어요.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모두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제가 진정으로 꿈꾸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 머물며 언어 너머에 있는 것들을 배워나갈 것이에요. 단어와 문법을 넘어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관,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더 깊이 한국 문화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노인과 헤어진 후 저는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안나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고 그녀는 기뻐하며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출판사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원래 제안받은 러시아 소설 대신 제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소녀가 한글의 매력에 빠져 한국으로 오게 된 여정,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깨달음, 그리고 두 문화 사이에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을 담은 에세이였어요. 편집자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제 이야기를 짧게 들어본 후 관심을 보였습니다. 샘플 챕터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저는 바로 그날부터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러시아에서의 어린 시절, 한글과의 첫 만남, 한국으로의 여정, 그리고 언어와 문화 사이에서 느낀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담아냈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은 일종의 치유였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 표현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모두 글로 풀어내면서 저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글을 쓰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완벽함보다 진정성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3주 후 저는 완성된 샘플 챕터를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결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더 컸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편집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녀는 제 샘플 챕터를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 관점에서 본 한국과 한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고민과 성장이 진정성 있게 담겨 있다고 평가했어요.
책 출간을 위한 계약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가로서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번역가가 아닌 작가로, 타인의 이야기가 아닌 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것은 예상치 못했던 방향이었지만 어쩌면 제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책을 쓰는 6개월 동안 저는 제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았어요. 한글과의 첫 만남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험이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자신을 발견하는 창문이라는 것을요. 책 집필이 한창이던 어느 날, 저는 한글 박물관에서 특별한 전시회를 발견했습니다. 세계인의 눈으로 본 한글이라는 주제의 전시회였어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한글을 어떻게 바라보고 경험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둘러보며 저는 한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미국 디자이너가 한글의 조형미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 아랍 서예가가 한글과 아랍 문자를 융합한 작품, 그리고 유럽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연구한 자료들까지. 한글은 이미 세계적인 문화 자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나오면서 저는 제 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그 바람은 곧 저의 집필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순히 제 개인적 경험을 넘어 한글이 가진 보편적 매력과 가치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집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문화적 관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인으로서 제가 느끼는 한국과 한글, 그리고 한국인으로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외부자의 시선으로 관찰하는 과정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글을 쓰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한강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저는 제 자신이 어느새 이 도시, 이 나라의 일부가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완전한 외부자도 완전한 내부자도 아닌 경계에 선 사람. 그리고 그 위치가 제게는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6개월의 집필 기간을 거쳐 마침내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한글의 마법 러시아 소녀의 언어 여정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편집자는 원고를 읽고 감동했다고 말해주었고 출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제 첫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죠. 책이 출간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번역 사무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안나와 함께 사업을 확장하여 이제는 문학작품 번역까지 영역을 넓혔어요. 특히 러시아 문학을 한국어로, 한국 문학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프로젝트에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번역이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문화적 매개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책 출간 한 달 전, 출판사는 홍보 계획을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서점 사인회, 라디오 인터뷰, 문학 페스티벌 참가 등 다양한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책이 출간된 날, 저는 서점에 가서 제 책이 진열된 모습을 보았어요. 표지에는 한글과 러시아 키릴 문자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디자인이 있었고, 제 이름이 한글과 러시아어로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모스크바의 도서관에서 처음 한글을 접했던 그 순간부터 이 모든 여정이 이 지점을 향해 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서점 사인회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 언어와 문화에 관심 있는 한국인들, 그리고 러시아 문화를 좋아하는 분들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제 경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영감을 줄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제 한국어 실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생방송이라 긴장되었지만 진행자의 배려 덕분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인터뷰 중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왜 한글에 매료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였다고.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단순히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여정이었다고요. 이런 진솔한 대답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책 출간 2달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 책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러시아 출판사에서 번역 출간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어요. 제 이야기가 고향에도 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성공은 제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자문을 요청하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법에 관한 제 경험과 통찰이 높이 평가받았어요. 한편 러시아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제 책이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자 많은 러시아인들이 한글과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대학에서는 한국어 강좌 신청이 급증했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러시아인들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제가 정말로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제 개인적인 여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성공에 도취되어 있던 어느 날, 저는 문득 한강공원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 생각났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러시아로 돌아갔을 것이고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분의 연락처는 물론이고 이름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책에 그분을 위한 감사의 말을 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것이 제가 받은 도움과 축복을 돌려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의 성공 이후 저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한글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책 마음으로 배우는 한국어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언어 학습서가 아니라 외국인의 관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어요. 제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언어와 문화의 상호작용, 효과적인 학습 전략, 그리고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는 방법 등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책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서울대학교로부터 강의 제안을 받았어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과정의 특별 강사로 제 경험과 지식을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수락했어요. 첫 강의 날 강의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문화와 자신을 연결하는 과정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강의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어요. 학생들은 제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와 조언에 큰 흥미를 보였고 활발하게 질문하고 참여했습니다. 특히 문화적 맥락에서 언어를 이해하는 접근법은 많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어요. 강의와 함께 저는 두 번째 책 집필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제 방법론을 더욱 체계화하고 발전시켰어요. 책에는 언어학적 분석뿐만 아니라 실제 학습자들의 사례와 성공 스토리도 포함했습니다. 또한 번역 사무소 슬라브에서 한글로도 계속 성장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번역을 넘어 문화 컨설팅과 언어 교육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종합적인 기관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돕는 컨설팅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는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글의 철학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노력했어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이 담긴 훈민정음 해례본을 공부하며 한글에 담긴 깊은 인본주의 정신과 과학적 사고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연구를 통해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조선시대의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임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런 깨달음은 제 두 번째 책에도 반영되었고 강의 내용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책 마음으로 배우는 한국어가 출간되었을 때 첫 번째 책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언어 교육 전문가들과 다문화 연구자들에게도 주목받았습니다.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세계 각국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참고서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성과들이 쌓이면서 저는 서울대학교로부터 정식 교수직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수로 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것은 제게 커다란 영광이자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수직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전 저는 깊이 고민했어요. 번역 사무소 운영, 책 집필,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라는 새로운 역할까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활동이 결국 같은 목표, 즉 한국어와 러시아어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직을 수락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교수가 된 후 제 첫 프로젝트는 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새로운 한국어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교재들이 주로 문법과 어휘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제 교육 과정은 언어와 문화의 통합적 이해를 강조했어요. 학생들이 단순히 한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정서를 이해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은 많은 관심을 받았고 다른 대학과 교육기관에서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어의 존댓말과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방법론은 많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획기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향상되는 것을 보며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교수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저는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첫 번째 책 한글의 마법이 러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모스크바 대학에서 저를 초청해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소식이었어요.
고향에서 인정받게 된 것이 무척 감격스러웠습니다. 유년 만에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감회에 젖었어요. 처음 한국으로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불안하고 확신 없는 젊은이였다면 이제는 자신의 길을 찾고 성공을 이룬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모스크바에서의 강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강연장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어요. 특히 젊은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들에게 더 큰 영감과 동기를 부여했어요. 강연 후 모스크바 대학의 언어학과에서는 저에게 특별 세미나를 요청했습니다.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비교 언어학적 연구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제 학문적 배경과 실제 경험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러시아인 언어학자들과 의미 있는 학술 교류를 할 수 있었어요. 모스크바에 머무는 동안 저는 가족과 오랜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특히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을 완전히 인정해 주셨어요. 그분의 눈에 비친 자랑스러움을 보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양국의 대학 간 교환 프로그램, 공동 연구 프로젝트, 문화 교류 행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학생들이 한국에서, 한국 학생들이 러시아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이런 노력들이 모여 저는 양국 정부로부터 문화 교류 공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언어와 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어요. 시상식에서 저는 두 나라 모두가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출판사로부터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 첫 번째 책 한글의 마법을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 그리고 한글이 어떻게 외국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저는 처음 한글을 접했던 모스크바 대학 도서관부터 한국에서의 모든 여정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한글이 제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특히 다큐멘터리의 하이라이트는 한글 창제의 정신을 탐구하는 부분이었어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쉽고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그 인본주의적 철학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과 러시아는 물론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게 되었고 한국어 학습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보람 있는 경험이었어요. 이러한 모든 활동 속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책을 집필했습니다. 세 번째 책 언어를 넘어 문화 간 소통의 예술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에서의 효과적인 소통 방법에 대해 다루었어요. 이 책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어요. 한강 공원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 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분은 은퇴한 한국어 교수였고 제가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셨다고 했어요.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조언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노인과의 재회는 마치 인생의 원이 완성되는 느낌이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저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신 분을 다시 만나 제가 어떤 여정을 걸어왔는지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해달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서울대학교 교수로 5년째 근무하던 어느 날 저는 대학 총장실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과의 주임 교수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발전시켜온 교육 철학과 방법론을 학과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주임 교수가 된 후 저는 학과 커리큘럼을 전면 개편했어요.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문화적 맥락 속에서 한국어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통합적 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모국어와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방식을 도입했어요. 이 새로운 접근법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학생들의 한국어 습득 속도가 빨라졌고 문화적 적응도 더 수월해졌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단순히 한국어를 말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며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학과의 성공적인 변화는 대학 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다른 외국어 교육학과들도 우리의 방법론을 참고하기 시작했고 국제교육 컨퍼런스에서도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제게 큰 보람과 자부심을 안겨주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저는 마침내 한국 시민권을 취득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국적 변경이 아니라 제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깊은 의미가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러시아에 대한 애정과 뿌리는 여전히 제 일부였지만 이제 한국도 공식적으로 제 조국이 되었어요. 시민권 취득 기념으로 저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100개의 한글 이야기라는 프로젝트로 전 세계 100명의 외국인이 한글과 함께한 개인적 경험과 변화를 기록하는 작업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한글의 세계적 영향력과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는 동시에 언어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났어요. 중국인 디자이너가 한글의 조형미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발견한 이야기, 미국인 음악가가 한글의 리듬감을 자신의 작곡에 반영한 경험, 아프리카 학생이 한글을 통해 자국 문자 개발에 아이디어를 얻은 사례 등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창의성과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00개의 한글 이야기 프로젝트는 책으로 출간되었고 전시회로도 개최되었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뉴욕, 파리 등 세계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고 유네스코에서도 문화 다양성 증진 사례로 선정되었어요. 교육자와 문화 중개자로서의 활동과 함께 저는 계속해서 연구와 집필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 교육과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에 집중했어요. 제 자신의 경험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생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국교육부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다문화 언어 교육을 위한 국책연구소의 설립을 주도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정자녀들의 언어 교육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연구소 설립은 제 경력에서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보람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으고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연구소가 공식 출범한 날, 개소식에서 저는 중요한 연설을 했어요.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가는 창문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글의 조합식 특성처럼 인생도 작은 경험들의 조합이며 그 경험들이 모여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철학을 나누었어요. 연구소의 첫 번째 주요 프로젝트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통합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언어를 배우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가족 내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곧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많은 다문화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연구소 활동과 함께 저는 국제 무대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유네스코의 다언어주의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세계 각국의 언어 정책과 다문화 교육에 관한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언어 교육 경험을 세계와 나누고 동시에 다른 나라의 선진 사례를 한국에 소개할 수 있었어요. 50대에 접어들면서 저는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스크바의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글 책으로부터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글은 저에게 단순한 학문적 관심사를 넘어 새로운 삶과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특별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제 수업을 들었거나 제 책을 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생각하며 저는 제 여정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졸업식 연설에서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글을 배웠을 때 모두가 말했어요. 조합하면 끝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한글을 통해 저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문자는 단순히 읽고 쓰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청중 가운데 한 노인이 일어나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은 한강에서 저에게 조언을 해준 바로 그 노인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언어의 진정한 마스터는 완벽한 문법이나 발음이 아니라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강단에서 내려와 그 노인과 포옹을 나누며 저는 조용히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그분은 미소로 답하시며 모든 건 제 안에 이미 있었고 단지 그것을 깨닫게 도와준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한글과 함께 시작된 이 여정은 끝이 없는 배움과 성장의 과정이에요. 세종대왕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글은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문자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깊은 지혜와 철학이 담겨 있어요. 마치 인생처럼 가장 심오한 진리는 종종 가장 단순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글의 마법은 여전히 저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법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어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창제했듯이 저도 제 지식과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의 삶에 작은 빛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모두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성장하고 배우니까요. 조합하면 끝. 그것은 한글의 원리이자 인생의 진리입니다. 작은 요소들이 모여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 제 인생은 그 원리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조합과 가능성을 향해서요.